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올해 발생한 바이러스성 입원 환자 중에 코로나19 환자 비율이 약 35%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독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코로나19 치명률은요, 65세 미만의 약 4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령층일수록 예방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질병관리청이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 등을 감안해서 2024년 상반기에 코로나19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마지막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추가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백신 접종 후에 수개월이 지난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은 추가 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고 접종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 이번 주 28일까지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세계 예방접종 주간인데요. 건강관리에 있어서 예방만큼 중요한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예방접종만으로도 다양한 감염병에서 노인과 어린이들의 사망률을 아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데요. 백신 주간인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비롯해서 나에게 필요한 백신이 없을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요, 폐렴구균이나 대상포진 등의 백신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4월 26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요, 어르신들의 운전이 더 위험한지 이런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월간 세금 시간에는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앞두고 올해 세금 신고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사과, 배 등 과일값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번엔 채소값이 많이 올라서 이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보다 가격이 무려 50%나 오른 채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채소를 많이 사용하는 토스트, 닭갈비 음식점 등이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채소는 동그란 공처럼 생겼고요. 위장병에 특효가 있다고 해서 즙으로 먹거나 쪄서 쌈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서양의 배추인 이 채소 무엇일까요? 어쩐지 저 얼마 전에 닭갈비집 갔는데, 단골집인데 굉장히 줄었어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내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팩트체크 주제가 노인의 운전은 위험하다? 이런 사회적 네네. 통념에 대한 주제네요. 네. 최근 사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1시 10분쯤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한 지역 농협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가벼운 상처를 입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당시 현장을 지나는 사람이 없어서 이 운전자 A씨 외에는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A씨 차량은 전면 주차를 시도하던 중에 갑자기 건물 쪽으로 돌진한 걸로 파악이 됐고요. 음주 등 다른 법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22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91세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후진하면서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네. 이 사고로 노래교실에 가던 80대 한 명이 사망을 했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기어 조작을 착각해서 후진 상태로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신체 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건데요. 고령자 관련 사고 소식을 전하는 뉴스 댓글에는 노인의 운전면허를 박탈해야 된다. 이런 의견과 일부 사례를 침소봉대하지 마라. 이런 반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또 자동차도 많아지면서 노인과 관련된 교통사고 늘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통계를 보면 어떤가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2022년 기준 연령대별 가해사고 통계를 보면요. 65세 이상은 34,652건의 교통사고를 낸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51세부터 60세까지가 44,581명으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치면 네. 노인들이 전 연령대 중에서 두 번째로 사고를 많이 내는 연령대다.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네. 연령대별로 인구가 달라서 단순하게 이 연령대에서 발생한 사고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령별 운전면허 소지자와 사고 발생 건수를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438만 7,358명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연령대 가해사고 발생 건수는 34,652건이니까 운전자 10만 명당 790건 정도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는 3,413만 명 좀 넘는데요. 전체 가해사고 건수는 19만 6,836건 이렇게 됐고요. 운전자 10만 명당 가해사고 발생 건수는 577건입니다. 전 연령대를 합산하면요. 예.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성향이 전체 운전자보다는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할 수 있다. 예. 예. 그 어르신들은 조금 억울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초보 그렇죠. 운전자나 음주 운전자 또 혈기왕성한 나이의 어린 운전자들보다 노인들이 더 얌전하게 운전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16세부터 19세 사이 젊은 운전자들이 실제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충돌 사고를 가장 많이 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에 관한 오해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시도한 책이 있어요. 미국 네. 책인데 노화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인데요. 국내에도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됐습니다. 이 책에서 미국 사정을 좀 전해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이렇게 생각한다.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교통사고를 내기 쉽기 때문에 노인들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정작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할 대상은 16세부터 19세 사이 젊은이들이다. 실제로 주행 위반을 하거나 충돌 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이들이 그들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미국 전체 운전자 중에 19세 미만 젊은이들의 비율은 4.9%였는데요. 이 중에 12.2%가 교통사고를 낸 걸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반면 75세 이상 노인 운전자 비율은 6.5%였는데 교통사고율은 3.3%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그 노인이 19세 미만 젊은이보다 사고를 덜 낸다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16세부터 20세 인구는 2022년 기준 53만 6,334명인데요. 우리나라는 만 16세 이상부터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원동기 장치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는 18세 이상부터 할 수 있고요. 16세부터 20세까지의 교통사고, 가해사고 발생 건수는 6,508건이었습니다. 운전면허 보유자 10만 명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1,213건 꼴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셈이죠. 65세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0건이고 전 연령대 합산은 577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네. 노인들이 전 연령대와 비교하면 1.36배 더 많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세부터 20세까지는 2.1배 더 많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성향이 전 연령대에 비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16세부터 20세 젊은이들이 더 사고 성향이 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 현대 사회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져서 그 노인을 좀 일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혹시 65세 이상을 좀 세분화해서 본 통계가 있을까요? 있죠. 네. 예, 65세인 분과 85세인 분의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노인 보건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전기 노인, 후기 노인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65세부터 69세까지 운전면허 보유자는 223만 8,627명이고 가해 사고는 16,952건입니다. 10만 명당으로 환산을 해보면 757건이고요. 75세부터 79세까지는 운전면허 보유자 10만 명당 가해 사고가 810건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75세부터 79세까지는 862건으로 가장 사고 성향이 강합니다. 80세 이상은 10만 명당 807건으로 조금 또 줄어드는 추세를 네. 보여주는데요. 65세부터 80세까지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10만 명당 사고 건수도 많아지고 있고요. 80세 이상은 70대보다는 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역시 전체 운전자를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건수고요. 네. 16세부터 20세까지와 비교를 해보면 또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세부터 20세가 1등이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고 건수가 늘어나는 경향도 맞다. 예. 예. 그러니까 노인의 운전이 위험하긴 하지만 사실 더 위험한 건 아주 젊은 16세부터 20세까지 젊은 사람들이 더 사고를 많이 낸다. 많이 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좀 나오는데요, 흐름이. 근데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뭐 들어보셨겠죠, 당연히. 우리 청취자분들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일정 연령 이상은 운전면허 박탈하자. 이런 예. 주장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일리가 있는 건가요? 굉장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통계를 보면 16세부터 20세의 운전면허 보유자가 가장 사고를 많이 내는 걸로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통계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20세 미만은 운전면허 다 박탈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정말 운전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반사신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자동차를 흉기로 사용한 전력이 있다든지 네, 이런 네. 분들은 걸러내고 운전을 제한해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되겠죠. 제발요. 그리고 네. 대중교통이 촘촘하지 않은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 일정 연령대가 됐다고 나이 기준을 딱 잘라가지고 운전면허를 박탈한다면 이런 분들은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지금도 만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을 하려면 정기 적성 검사에 앞서서 치매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고령 운전자 대상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게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요. 이런 검사를 내실 있게 꾸려서 실제로 운전에 곤란을 겪는 어르신들, 운전대를 잡으면 자신과 이웃을 해칠 가능성이 큰 분들한테는 면허를 제한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도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보유자가 운전면허의 효력을 없앨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선 지자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현금 이런 약 10만 원부터 30만 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노인들이 선뜻 이 운전면허를 반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외국의 경우에는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서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의료 평가와 실차 주행 평가를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주에 따라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기 시험 같은 실차 주행 평가를 실시하고 네. 지역 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일정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인지기능 검사 및 실차 평가에 해당하는 운전기능 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도 노인이 되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 노인 인구 계속 늘어나는데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네, 노인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거리 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기술 발달에 맞춰서 노인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최근 주행 보조장치 이런 게 좋아져서 어르신들도 이런 장치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노인들의 급발진 사고도 소비자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노인 운전은 위험하다는 이 통념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일상생활 속에 궁금한 세금 정보와 절세 팁을 알아보는 월간 세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을 앞두고요.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5월은 각종 세금 신고할 것도 많고 세금 납부하고 신경 쓸 부분이 좀 많은 달이죠. 어떤 분들이 챙겨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할지, 매년 신고하는 세금인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삼성증권 텍스센터의 김예나 센터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쁘시겠네요. 이제 바쁜 시즌이 더 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 5월에는 지난해 소득을 정산하는 달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세금들을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지난해 소득을 정산은 다음 년도 5월에 하니까 네. 사실은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는 한데 소득세가 의외로 또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사업소득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당연히 신고를 하실 텐데, 그리고 또 이제 5월 달에는 이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혹시 이제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파신 분들은 지난해 파셨던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또 확정 신고를 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근로자분들은 1월, 2월에 보통 이제 연말정산 하시죠. 네네네 해요. 예.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사업자분들은 그런 연말정산 제도가 사실은 별도로 또 없다시피 하다 보니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사업소득 외에도 금융소득 있으시거나 금융소득 좀 많이 있으시거나 혹은 뭐 단기에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주택에서 월세 받으시는 분들, 뭐 부동산 월세도 당연하고요. 네. 연금이나 또 기타 소득, 총 사실 뭐 종합소득이 거의 6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서 한 번쯤은 내가 연말정산 말고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나요, 혹시? 환급을 5월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으시죠. 있어요? 네, 어떤 네. 케이스가 그런가요? 오. 네. 예. 이제 환급을 사실 통상 제가 생각할 때는 3.3%의 세율을 적용받는 기존에 이제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3.3%를 떼고 받으시는 이제 프리랜서나 혹은 이제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분들도 이제 잠깐 일시적으로 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또 이제 방문 판매원분들, 또 이제 간병하시는 분들, 뭐 이런 이제 프리랜서로 주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일정 부분의 세금을 미리 이제 떼고 소득을 받는데, 그거를 본인의 그 세율에 맞게 정산을 하는 작업이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일정 부분은 사실 국가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떼는 세율이고, 그렇지만 이제 본인의 소득은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득에 대해서도 뭐 경비라든지 아니면 공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실제 정산을 해보면 내가 미리 냈던 세금보다도 내가 원래 내야 되는 이제 납부한 세금은 더 적다. 그럼 환급이 나올 수 있죠. 네. 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이제 환급을 못 받죠.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네. 환급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환급 신고. 예. 그렇죠. 이제 환급 신고라기보다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결국에는 미리 낸 세금보다 납부할 세금이 더 적게 나오면 이제 마이너스가 뜨게 되죠. 네, 세금, 네, 세금에 네. 이제 마이너스가 뜨게 되면 그렇게 기뻐요. 그렇게- 제일 좋아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예. 연말정산 하실 때도 이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환급 계좌나 이런 부분 입력을 하면 뭐 실제 환급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말까지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6월달, 7월달 그 사이에 이제 환급이 실제 한 달 정도 걸려서 들어오는 편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게 본인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해서 좀 돌려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또 이제 그 은퇴하고 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도 많고 또 해외 주식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맞습니다. 네, 예. 네, 좀 아주 네. 열풍이었잖아요. 네, 그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차이가 있는 걸로 이제 제가 들었어요. 네, 이게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먼저 어, 이거부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아마 네. 일을 하시면서 네. 이제 뭐 근로자는 조금 다르지만 프리랜서로 일하시거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하시거나 이럴 때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이제 3.3%면 33,000원이죠. 이제 33,000원을 떼고 나머지를 이제 한 97만 원 정도, 96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계실 거고 네. 또 이제 똑같이 100만 원을 벌었는데 8.8%로 세금을 떼고 받으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똑같이 했는데요. 똑같이 그냥 나는 일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조금 굉장히 다른데 억울한데? 네. 그게 바로 예.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프리랜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인데 똑같이 회사에 소속이 돼서 내가 고용관계에 있으면 근로소득을 내죠. 저희처럼 이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네. 프리랜서로 내가 회사에서 돈을 받기는 한데 이제 개인 사업자 형태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지급받는 거에 3.3% 세금을 내는 이제 그런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뭐 근로소득 받으면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처럼 제가 방송을 출연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책을 쓴다든지 기고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사업성이 없게 일시적으로 일하는 부분은 저희가 종합소득에서 6가지 항목 중에 기타 소득 이라는 항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똑같이 인적 용역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개념인데 이게 사업성이 있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사업자로 구분이 되는 거고 어쩌다가 하거나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성 이런 부분은 이제 기타 소득이라고 구분을 해서 세율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니까요. 기타 소득은 그러면 다 8.8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8.8%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 세율은 22%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8.8이라면서요. 8.8이 낮네요. 실제는 8.8%를 떼고 받으시는 거는 맞기는 한데 네.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인적소득인데 어쩌다가 한 번씩 혹시 이제 뭐 아나운서분이 뭐 네. 결혼식 사회 봐주시거나 뭐 다른 데 또 이제 그쵸. 이제 일 말고 이제 간혹 공적인 행사가 들어올 때가 그쵸. 있어요. 정부기관이나 예, 예. 이런데. 그렇죠. 그런 네. 이제 행사를 하시게 되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일정 부분의 그 8.8% 세금을 떼고 네. 지급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8.8% 세율은 아니고 22%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이제 100만 원을 내가 받을 정도의 기타 소득을 했다고 하면 사업소득도 사실 경비를 좀 비용을 공제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필요 경비를 60%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10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은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거고 나머지 4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22% 적용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8.8%가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받으시는 분은 사실 100만 원에서 이제 8만 8천 원을 제외하고 받으시니까 8.8% 세율을 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사실 뭐 미리 많이 떼고 적게 떼고도 중요하기는 한데 네. 결국은 이제 5월달에 정산을 해서 각각의 소득을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 세율로 적용을 하게 되니까 사실 무조건 뭐 3.3%가 유리하다 또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네네.
그러면 이렇게 기타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나 세금을 미리 낸 분들이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네.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거? 환급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이제 가만히 있으면 환급을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과세관청이 친절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이렇게 뭐 전산화도 잘 알려주거나. 네, 고지도 해주고 그렇기는 한데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세금이 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신고를 하셔야지 국가에서 이분은 세금을 돌려드려야 하는 분이구나 하고 이제 환급을 해주실 수가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국세청의 온라인 사이트 홈택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온라인 신고를 하시면 아마 거기 이제 공인인증서 등록해서 로그인 하시면 실제 본인이 뭐 3.3%든 8.8%든 세금 미리 낸 게 다 보입니다. 원천징수명세서가 있어서 내가 작년에 1년 동안에 얼마를 받았고 이 중에서 미리 세금은 얼마나 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본인 소득 확인하시고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뭐 인적 공제도 있을 거고 가족분들 공제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 이제 마이너스가 뜬다 그러면 이제 환급 계좌도 입력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이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온라인이 조금 뭐 불편하시면 사실 가까운 세무서 가셔가지고 좀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실 수도 있고요. 간단하신 분들은 사실 모둠 채움 신고서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이제 5월이 되면 네. 또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신고 안내문을 보내주거든요. 거기에 아이의 소득을 채워서 이제 정말 그 ARS로 버튼만 누르면 신고할 수 있는 모둠 채용금 신고서를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보셔가지고 내가 했던 게 맞는 것 같다. 특별히 수정할 게 없으면 그대로 그냥 사실 버튼을 누르시면 그대로 신고가 되고 뭐 환급이 혹시 있으면 환급도 자동으로 되고 그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그리고 그러네요. 요즘에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그런 이제 좀 유명한 어플들도 있고 물론 어플이요? 이제 예. 그런 사이트들도 좀 있는데 조금 더 편할 수 있는데 또 수수료가 나올 수 있으니까 국세청의 이 홈택스 사이트는 뭐 수수료가 없고 신고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이미 월급에 대해서 연말 정산했는데 네. 만약에 기타 소득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스스로 5월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구나. 다행이다. 맞는데요. 없어서요. 네. 혹시 있을 분들을 대비해서 제가 대신 네. 여쭙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행사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런 이제 좀 일시적으로 어쩌다가 있는 소득인데 이거를 모두 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정 부분은 미리 원천 징수를 그냥 국가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타 소득으로 만약에 이제 구분된 금액이 연간으로 따졌을 때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이제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300만 원이 뭐 행사비 300만 원 요게 아니고요. 아까 이제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60% 필요 경비를 예. 제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이거든요.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예. 그럼 역산을 해보면 한 750만 원? 네, 750만 원에서 60%를 제외하면 실제 세금 내는 게 3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대학원생분들도 연구 영역하면서 이런 아르바이트 하시는 비용 받거나 뭐 이런 요것도 이제 정확하게 보시려면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또 여기저기서 뭐 1월 달에 받고 3월 달에 받고 이랬으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가 5월 초에 오픈이 되면 거기 들어가 보시면 다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돼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접속을 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특히 이제 기타 소득은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돈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요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을 넘었나 하는 거를 일일이 체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집계가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혹시 내가 연말정산을 했지만 기타 소득 금액이 또 이제 3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정산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심플하게 무조건 한번 접속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걸 그래서 버릇으로 드는 게 어떨까요? 네, 네. 생각보다 접속해 보시면 의외의 소득이나 과거에 내가 이런 소득이 있었구나 그런 것도 확인하실 저도 수가 진짜 있고요. 놀라고 싶어요. 접속하면서. 진짜 놀라고 싶네요. 놀라고 싶으시죠? 네, 정말 깜짝 놀라고 싶어요. 이번에는 이제 5월달에 한번 접속해 보시는 걸.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어쨌든 이번에 신고를 하는 거는 2023년에 번 네. 지난해 소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소득 종류가 많네요. 많죠. 네, 네, 되게 많네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소득을 신고를 해야 될까요? 네, 이거? 앞서 이제 뭐 기타 소득 간단히 네. 이제 사업소득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 이제 사업자 분들은 5월달에 정산해야 되는구나 대부분 좀 아시니까 또 네. 이제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 총 6가지 소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월급 받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기타소득, 그리고 네. 연금소득까지 이렇게 이제 6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도, 예. 네네. 연금도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만 받으시는 분들은 그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이제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시거나 하면 정산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뭐 은퇴하시고서 연금을 받는데 내가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연금 소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한번 정산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소득 같은 경우도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자랑 배당 소득으로 구분되는 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그러면 이제 종합과세라고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되시죠. 그래서 근데 제가 만약에 해외 주식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수익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샀어요. 네. 근데 2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네. 근데 팔진 않았어요. 네. 그럼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 네. 이제 소득이 실현이 돼야 되는 시점이 네. 만약에 이제 작년에 팔았다. 그래서 작년에 팔아서 소득이 실현이 됐으면 올해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해외 주식을 팔아서 그 양도소득 매매 차익은 사실 종합소득은 아니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조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연간 이제 250만 원 공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있고 또 해외 주식을 작년에 워낙 이제 조금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엄청 많이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양도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하고 별도 신고입니다. 이거는 여기 포함하는 소득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외 주식을 하시는데 양도소득도 있고 혹시 배당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배당금은 여기 이제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인데 양도소득 그거는 이제 팔아서 얻는 그 매매 차익은 부동산 팔아서 얻는 매매 차익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양도소득으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한 그 여러 소득과 세금이 아주 생각보다 촘촘하게 돼 있다. 촘촘하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벌은 거는 기쁜 일이니까, 그죠? 예,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 내는 거니까.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소득이 여러 가지 있거나 또 요즘 이제 직업이 많으신 그쵸. 분들 많아요. 네, 일명 네. 엔잡러라고 막 맞습니다. 이러는데 예. 그 일을 여러 군데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신고를 해야겠네요, 그죠? 아마도 대부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소득 구분도 좀 다를 수 있고 또 이제 각각 내가 일하는 뭐 여러 곳에서 일하시거나 뭐 아르바이트 하시거나 하면 각각의 이제 지급받는 곳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뗐겠지만 네.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본인이 세금 내야 되는 세율하고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해외 주식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제가 팔아서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네, 또 예를 네. 들면 네, 그럼 네. 홈택스 들어가면 다 나오나요? 그것도? 그거는 거래내역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맞습니다. 돼야 돼요? 그 경우는 대부분 이제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보시면 이제 거래 내역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실제 내가 샀던 시점에 가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환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팔았었던 시점에 내가 판 가격. 뭐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건 달러로 미국 주식은 이제 달러로 네. 보일 테니까 그 판 시점에 이제 거래 가격하고 환율 그렇게 적용을 해서 빼봐야 됩니다.
아, 제가 직접. 맞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사실 이제 금융기관에서 신고 대행을 좀 무료로 해주는 경우들도 많아서 한번 그런 서비스 활용해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네요. 그럴 수 있죠. 예. 신고도 그렇고 네. 사실은 이제 번 거는 작년에 벌었는데 네. 이제 내는 거는 올해 내야 되다 번 거는 보니 작년에 벌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올해 굉장히 손실봤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금 눈물이 날 것 그럴 수 같은데. 있죠. 또 올해 많이 버셔서 사실 네. 아유, 주식 얘기하면 방송을 멈추게 됩니다. 눈물이 네. 나서요. 네, 예. 종합소득으로 돌아와야 되는. 어쨌든 네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을 때 네네. 그렇죠? 네, 종합 과세가 된다. 네. 맞죠? 이거 중요한 거죠. 양도소득세도 있을 수 있고 네.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네네. 한마디로 은퇴하고 예금이자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네네. 해보면, 네. 근데 그분들도 금융소득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에 네. 3천만 원이 생긴다고 하면 맞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네. 이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시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더 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예.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요. 만약에 뭐 퇴직금을 나는 그냥 넣어두고 뭐 이자로 받아서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금융소득이 좀 많으실 수도 있고, 사실 지난해에는 그래도 금리가 좀 고금리인 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작년 신고 대비해서 올해는 요 금융소득 신고해야 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이제 은행 예금의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율이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아닌데 이제 올해는 또 이제 신고하실 때 작년 소득의 금리가 조금 올라서,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기존에 아니시더라도 좀 그런 금액이 많으시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천만 원인데 신고는 해야 되지만 세금을 더 안 내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이제 만약에 금융소득만 정말 3천만 원이면 신고만 하고 세금 낼 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미리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할 때 15.4%의 원천 징수를 합니다. 기타 소득 아까 22% 떼듯이 그럼 100만 원 벌면 15만 4천 원을 이미 냈기 때문에 요거보다 내가 세율 정산을 해서 더 많이 내야 되면 이제 추가로 내는 거고, 그 세율이 14%에 1.4% 지방소득세를 더한 거거든요. 그럼 14%라는 소득세율이 아주 낮은 세율은 또 아니에요. 최저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금융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한 연간 7천에서 8천 그 정도까지는 실제 계산을 해보면 더 낼 세금은 없게 돼요. 7, 8천 버는 거는 네네. 금융소득으로 7, 8천 맞습니다. 버는 거. 네. 그런데 이제 세금은 더 낼 게 없지만 건강보험료 뭐 이런 사실 조세 외적인 다른 비용들은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은퇴하시고 나면 또 이제 세금도 세금인데 건강보험료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는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8879님이 네. 김예나 센터장님 이른 아침부터 고생 많습니다. 국민연금도 네네. 금융소득이랑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다른 소득이 있을 때만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연금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그것만 있으시면 그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처럼 정산을 하거든요. 그냥 해요. 네. 예, 근데 예. 그거 외에 금융소득이 있으시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는 금액하고 이 연금소득을 합산해서 정산을 해야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제 금융소득도 2천만 원 미만이고 연금소득도 이제 연금정산하셔서 금융소득 자체가 종합과세가 안 되면 신고를 안 하셔도 되는데,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상, 아까 말씀드린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 이상 이런 기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소득이 연금 말고도 있다. 그러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무조건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홈택스 사이트 한 번씩. 그리고 예. 이제 국세청 신고 안내문을 보시면 네. 이제 거기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6가지 소득이 적혀 있고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소득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확인을 하셔도 사실은 이제 신고해야 되는 대상인지 조금 파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이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받으시면 한번 그 부분도 어느 소득에 동그라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거 마치 성적표 보는 기분일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열었는데 X가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여러분 홈택스 한번 접속해 보는 거 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 오늘 마지막에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월간 세금 삼성증권 텍스센터의 김예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양배추였습니다. 4740님, 6737님, 4675님, 어이구 잘 듣고 있다고 고맙습니다. 2175님도 물가 힘들죠. 힘내시고요. 우리 모두 힘내야 됩니다. 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